삼성전자를 분석할 때 비록 이들 스마트폰과 노트북이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할 때 별로 의미가 없다. 우리가 삼성전자 분석할 때 자꾸 반도체에서 이 D램과 메모리 반도체 가격 동향이 어떻게 돼 이걸 살펴봐야지 이러한 모바일 사업부 갤럭시 판매량을 백날 분석하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이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거듭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이 수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있죠. 우리가 투자 관점과 반도체 관점을 섞을 건데 이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잘 아시고 동시에 투자도 이 분석도 굉장히 깊이 하시는 분들이 사실 국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서도 반도체 쪽 전공하신 분은 사실 굉장히 드무세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드문 영역에서 제가 여러 가지 글을 써갖고 책까지 집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아무쪼록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상장사,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반도체 기업을 피해가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비록 반도체 기업들이 전체 주식시장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종목 개수로 비중은 고작 4%밖에 안 되지만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무려 3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이 산업 특성상 끊임없는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업들의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할 메리트가 굉장히 큰 기업들이 많고 계속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 반도체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반도체 산업에 속해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요. 이들 기업의 이제 밸류체인이라고 부르죠. 이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많은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같이 그리고 하이닉스와 같이 그리고 DB하이텍 같이 반도체 칩을 직접 제조해주는 그런 기업도 있지만 이 반도체 칩의 제조를 위해서 또 공급해야 되는 여러 가지 뭐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도 있고요. 이 과정에서 후공정 영역을 집중적으로 담당해주는 기업들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독자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전혀 별개로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러한 반도체 기업들을 모두 설명드리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좀 다루면 좋을까, 그리고 또 책에 있는 내용에 근거하되 또 책에 있는 내용이랑은 완전히 겹치지도 않고 좀 다른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풀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특히 요즘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죠.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살 메리트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떨어졌기 때문에 난 지금 팔아야 되나? 이제라도 팔아야 되나? 늦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와중에는 내가 떨어졌기 때문에 무언가 사야 된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 주변 사람들이 비슷한 얘기 한마디씩은 해. 그런데 지금 유튜브에서 자꾸만 수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사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니까 더 못 믿겠어. 또는 확신이 없어. 과연 반도체 기업들이 나중에 반등할 수 있는 거 맞아? 내가 얼마나 물려 있어야 돼? 이런 것들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한번 타겟 삼아서 일부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발췌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사실 제가 드릴 수 있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그 와중에도 좀 약간 우리가 이 기업을 볼 때 좀 투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좋을까? 그래서 책에서 풀지 못한 이야기들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반도체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도체가 무엇인지 아주 간략하게만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물론 깊이 이해를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간략한 수준에서만 좀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산업이 있다 그래요. 메모리 반도체라는 산업이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께서 내가 어디에 투자하는 게 유리할까를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반도체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에 굉장히 의존적인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반도체 기업들이 앞으로 투자하기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들 기업의 주가가 우상향할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의 특성과 메모리 반도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일단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메모리 반도체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 메모리 반도체란 게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메모리 반도체가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실질적으로 흔히 쓰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제조하는 제품은 실질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수많은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이요. 이 메모리 반도체에 굉장히 의존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도 하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의존도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주가가 상당 부분 메모리 반도체 의존에서 형성되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제품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낸드 플래시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낸드 플래시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컴퓨터에 문서를 작성합니다. 아니면 내가 여행 가서 사진을 찍어요. 그럼 이러한 파일들, 즉 데이터들을 어딘가 저장을 해줘야겠죠. 영구적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돼야 될 겁니다. 자, 이처럼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그러한 반도체를 이제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낸드 플래시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낸드 플래시는 데이터를 영구 저장하기 위한
모양이에요. 내가 사진을 찍을 때마다 모든 데이터가 어디에? 낸드 플래시에 저장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쉽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USB가 있죠. USB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시중에서 파는 USB를 뜯어보면, 자, USB 요 기판에, 안에 있는 기판에 칩이 하나가 붙어있어요. 반도체 칩이. 아, 이게 무엇인가? 바로 낸드 플래시입니다. USB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시켜주죠. 바로 낸드 플래시에 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SD카드를 쓸 때가 있어요. 또 이게 특히 어디서 많이 씁니까? 요즘에 이제 카메라 같은 데보다는 블랙박스 이런 데 좀 많이 쓰시죠. 그래서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를 끼워 넣어야 내가 영상을 계속해서 촬영할 수가 있죠. 자, 이 메모리 카드도 어떻습니까? 뜯어보시면 안에 반도체 칩이 붙어 있는데 당연히 무슨 칩일까요? 바로 낸드 플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낸드 플래시는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우리는 수많은 데이터를 이러한 낸드 플래시에 저장하는 것이다. 이 개념까지는 아마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낸드 플래시요. 이러한 낸드 플래시를 제조하는 기업이 전 세계 현재 5개 기업이 지금 메이저 플레이어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세계 시장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본에 있는 이 키옥시아요. 예전 이름은 도시바입니다. 이 키옥시아라는 기업과,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 웨스턴 디지털이요.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가 이제 낸드 플래시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은 함께 낸드 플래시를 공동 개발하고, 두 기업은 함께 낸드 플래시를 생산해서 같이 나눠 갖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쪽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기업이 이제 또 5개 기업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낸드 플래시는 이들 5개 기업의 제품을 쓰시는 경우가 여러분 대부분이에요. 내가 집에서 USB를 쓰고 있어, SD카드를 쓰고 있어, 또는 핸드폰 안에 데이터를 저장해, 컴퓨터에 파일을 다운받아. 그러면 이 5개 기업들이 만드는 낸드 플래시 중 하나에 저장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통 이러한 낸드 플래시는요, 우리 핸드폰에 이 칩 형태로 들어가기도 하고, 앞에서 보셨다시피 USB 안에 그냥 단일 칩 형태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SD카드에 단일 칩 형태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컴퓨터에 이 낸드 플래시를 부착할 때는 낸드 플래시라는 단일 칩보다는 SSD라는 완제품을 이용해서 데이터 저장 장치를 또 한번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이 SSD는요, 낸드 플래시 칩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데이터 저장 장치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이 안에 있는 낸드 플래시에 저장을 하지만 개별 칩을 컴퓨터에 따로따로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SSD라는 완제품의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SD를 뜯어보면 어떻습니까? 낸드 플래시 칩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여러 개가 붙어 있고, 그럼 내가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파일을 다운받거나 아니면 친구로부터 파일을 공유받거나 내가 문서를 작성하면, 이 SSD의 데이터가 저장되는데 정확히는 SSD 안에 있는 낸드 플래시에 저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USB, SD카드는 이렇게 SSD라는 완제품이 아니라 단일 낸드 플래시 칩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요. 그에 반해서 컴퓨터나 이제 서버예요. 서버. 이제 좀 이따 말 풀어볼게요. 서버 같은 경우에는 낸드 플래시 단일 칩을 사용하지 않고 SSD라는 완제품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 낸드 플래시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세요. 왜? 내가 집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마다 나의 데이터가 낸드 플래시에 저장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낸드 플래시 산업의 중요성보다는 바로 디램의 중요성이 월등히 크다라는 겁니다. 왜? 이 낸드 플래시는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5개 기업들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이 아직 구조 조정이 완료되지가 않았어요. 즉 5개 기업이 시장에서 여러 활발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경쟁이 여전히 치열하기 때문에 이 낸드 플래시는 지속해서 여전히 치킨 게임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치킨 게임이 지속되는 동안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특정한 기업이 이익을 갈취할 수 있는, 좀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마련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 디램이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램이 정말 중요하다, 디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디램이 굉장히 중요한 것도 맞고, 실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을 가만히 보시면 이 디램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라는 걸 여러 차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디램의 영업 환경에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가 고꾸라지기도 하고 다시 반등하기도 하고 굉장히 급격히 오르기도 하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2배씩 오르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디램이 무엇인가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사에서 파워포인트 발표를 할 거예요. 발표를 할 건데 이 발표 자료를 딱 열면, 발표 자료를 더블 클릭해서 파일을 실행시키면 뭐가 뜹니까? 바로 파워포인트 로딩 화면이 뜹니다. 스타팅 써있고 로딩 중, 파일을 여는 중, 이 화면이 먼저 떠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카카오톡을 실행하면 자꾸만 뭐가 뜹니까? 내가 원하는 채팅방이 바로 뜨는 것이 아니라 이 카카오톡이라는 로고가 항상 먼저 뜬다는 겁니다. 먼저 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게임을 실행할 때도 어떻습니까? 항상 로딩 화면이 먼저 나와요. 바로 게임을 하고 싶어도 게임이 바로 실행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앞에서 보셨던 낸드 플래시요. 자, 지금 사진은 SSD지만 여기 안에 낸드 플래시 칩이 여러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낸드 플래시라는 요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시켜 주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속도가 너무나 느리다라는 것입니다. 속도가 너무나 느려요. 그러면 우리가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고 싶어, 엑셀 작업을 하고 싶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고 싶어, 카카오톡을 실행하고 싶어, 아니면 게임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요 머리가 CPU라고 불리는 머리죠. 머리의 역할을 하는 반도체인데 이 머리가 계속해서 무언가 연산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계속해서 내가 동작을 해야 돼요. 머리를 계속 굴리면서 카카오톡도 실행시켜주고 파워포인트도 실행시켜주고 게임도 실행시켜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얘가 엄청나게 좋은 머리라는 거죠. 굉장히 성능이 높은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러한 CPU가 내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막 연산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 연산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넣어줘야 돼요. 데이터를 넣어주면 얘가 수많은 연산을 거치고 여기서 연산 결과들이 또 밖으로 나오고 또 밖으로 나오고 또 데이터가 들어가고 연산이 거쳐지고 밖으로 나오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건데 이 CPU가 굉장히 좋은 머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 낸드 플래시라는 녀석은 굉장히 느리다고요. 아주 느리다고요. 이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 낸드 플래시가 CPU에게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해 줄 수가 없습니다. CPU는 나는 지금 굉장히 빠른 연산, 아주 복잡한 연산 반복해야 돼.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옆에서 넣어줘야 되는데 얘가 넣어주는 속도가 너무나 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CPU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들어오는 게 없으면 내가 뭐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낸드 플래시와 CPU는 단독적으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바로 중간에 다른 녀석이 끼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어떻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찌개를 끓이고 싶어요. 아니면 스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재료가 예를 들어서 한 10가지가 필요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재료 한 개 다 따로따로 슈퍼에서 사오고 따로따로 냉장고에서 꺼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슈퍼에서 장을 볼 때 한 번에 한 번에 재료들을 쭉 사와.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꺼낼 때도 이들 재료를 한 번에 쭉 꺼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도마 위에 쭉 올려놔. 도마 위에 쭉 올려놓고 재료를 미리 손질해. 미리 쫙 손질해. 그 다음에 이들 재료를 한 번에 투입해. 이렇게 이제 가는 거잖아요. 자, 이때 이러한 도마의 역할이요. 수많은 재료들을 미리 꺼내서 올려주는 역할을 누가 하게 되는가? 바로 D램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낸드 플래시는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시켜요. 자, 그에 반해서 이 D램이라는 녀석은 굉장히 빠른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빠른 메모리 반도체예요. 그래서 낸드 플래시에 있는 데이터를 도마, 즉 D램 위에다가 쭉 미리 올려놔요. 쭉 올려놓는데 이때 이 도마는 굉장히 빠르다. 얼마나? CPU랑 둘이서 작업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D램 위에 데이터를 쭉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D램과 CPU가 단독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D램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D램은요 굉장히 빠른 메모리 반도체이지만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잠깐만 저장할 수 있어요. 이 반도체 특성상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컴퓨터가 켜져 있을 때만, 오직 스마트폰이 켜져 있을 때만, 그때만 한정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한정적으로 데이터를 올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을 채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핸드폰이 꺼져 버렸어요. 그러면 핸드폰을 다시 실행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가 채팅방 치고 있던 카카오톡 내용들이 싹 사라져버리죠. 사라져버리는 이유는 오직 컴퓨터, 스마트폰이 켜져 있을 때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이 차단되는 즉시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 위에 있는 수많은 재료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D램과 낸드 플래시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함께 쓰인다라는 겁니다. 함께 쓰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낸드 플래시가 정말 많이 사용되는 영역,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컴퓨터 아니면 스마트폰 아니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서버 같은 경우 반드시 D램이 함께 쓰이기 때문에 이들 제품은 함께 팔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D램은 무엇이다? 오직 데이터를 잠깐만 오직 전원이 공급될 때만 한정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휘발성 메모리 반도체이되 굉장히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D램이라는 녀석이 바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라고 지금 표현되는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디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자, 디램을 가장 잘 만드는 1위 기업은 삼성전자이고요. 그 다음 세계 2위 점유율 그리고 기술력을 가진 기업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마이크론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자, 디램이라는 이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사실상 이 세 개 기업으로 요약이 됩니다. 실제로 디램을 만드는 다른 기업들이 있지만 이들이 만드는 디램은 좀 다른 제품군이에요. 우리가 쓰는 고성능 디램, 컴퓨터에 들어가는 디램,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디램은 모두 이 세 개 업체 제품을 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갤럭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안에 삼성전자가 만든 디램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개 업체밖에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디램 업종은 사실상 치킨 게임이 모두 끝났고 구조조정이 모두 끝난 산업이다. 더욱더 나아가서 사실상 경쟁이 물론 있긴 있지만 아무래도 테크 기업들 간의 경쟁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러한 경쟁이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사실상 완전한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디램이 시장 환경이 안 좋아져요. 제품이 덜 팔리기 시작하고 제품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 3사가 자연스럽게 공급량을 줄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보셨던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5개 기업이 플레이하고 있는데 5개는 이 시장을 지배하기엔 너무나 많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낸드 플래시 업황이 안 좋아져, 가격이 떨어져, 제품이 덜 팔려라고 하면 공급을 줄여나가면서 우리가 이 제품 공급을 줄이면서 가격 방어를 하고 수익성 방어를 하고 싶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기업 중 꼭 1개, 2개 기업이 오히려 이때 우리가 점유율을 더 뺏어올 기회를 삼자 해서 증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감산을 고려하던 업체들도 다시금 증설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끊임없는 치킨 게임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램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이들 3사가 모두 함께 생산량을 줄여나가고 가격 방어에 힘쓰고 모두 수익성에 힘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꾸준히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들 기업이 그러면 단합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들 3사가 서로 연락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세계 기업만 해도 충분히 산업에서 적은 기업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요. 아무래도 디램에 훨씬 더 의존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디램의 시장 규모와 낸드 플래시 시장 규모가 이제 거의 비슷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낸드 플래시는 이들 3개사가 공급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결정권을 사실상 어느 정도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디램을 굉장히 비싸게 팔 수 있을 때는 아주 비싸게 팔고 싸게 팔아야 할 때는 그나마 최대한 가격 방어를 하고 이익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5개 기업들이 여전히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 보니까 낸드 플래시 업황이 안 좋을 때는 공급 과잉이 너무나 쉽게 발생하고 가격을 내가 원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낮게 팔아야 되고 심지어 일부 기업들은 적자까지 보게 되고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요. 이 디램의 가격이 낸드 플래시의 가격보다 월등히 크게 오르고 크게 떨어지고 크게 오르고 크게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져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이라는 이 기업도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들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디램 가격에 의해서 또는 디램 판매량에 의해서 이게 크게 증가했다가 크게 감소했다가 크게 증가했다가 크게 감소했다 하는 특징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낸드 플래시는 이 기여도가 이게 증가했다 감소했다 감소할 때 이 증가와 감소에 대한 이 기여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께서요, 삼성전자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분석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삼성전자는요, 사실 삼성전자가 영위하는 사업 중에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스마트폰과 노트북 사업, 즉 IM 사업부예요. IM 사업부. 그런데 매출 비중은 가장 높고 영업이익 비중도 가장 높지만 사실 이들 사업부는 이미 2013년 이후로 완벽한 정체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지 않아, 더 이상 노트북이 많이 팔리지 않아, 폴더블 핸드폰이 나와도 우리가 수익성을 높이 가져가기 어려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비록 이익의 비중은 가장 높더라도 투자에선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살 때는 항상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판매량 분석, 갤럭시 판매량 분석, 갤럭시 폴드가 새로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비스포크 냉장고, 프리미엄 가전제품의 등장 이런 것도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왜? 이익의 기여도는 높을지라도 변화가 거의 없이 굉장히 꾸준한 영역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꾸준함에는 그렇게 메리트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디램 가격은 굉장히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이들 3사 이익도 굉장히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들 3사의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포인트는 이 디램의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뭐 가격 변동이나 판매량의 변동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램이라는 녀석은 자
나는 굉장히 빠른 메모리 반도체 하지만 영구 저장이 안 돼요. 자, 그에 반해서 낸드 플래시라는 녀석은 난 영구 저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느려요.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둘이 함께 쓰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이 제품들을 주요하게 팔고 있고 이들 3사의 이익이 이 디램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결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들 제품이 어디에 팔리냐는 것이죠. 누구에게 팔리냐는 것입니다. 이들 제품을 주로 사가는 큰 손들이 누구일까? 자, 그러면 이들 제품이 많이 팔리고 잘 팔려야, 그리고 더 비싸게 팔려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익도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주가도 계속해서 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얼마나 잘 팔릴까를 판단하려면 이들 수요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 제품을 누가 사가는가? 크게 세 가지 시장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시장이 있고 지금 몇 개 시장이 또 추가로 등장할 예정인데, 다른 시장은 사실 이익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아직까지 3%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시장이 누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장은요, 바로 컴퓨터와 노트북 시장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요, 우리가 계속해서 파일을 다운받고 데이터를 저장해요. 어디에? 낸드 플래시에 저장해요. 그런데 낸드 플래시 혼자서만 쓸 수가 없다고요. 반드시 누구와 함께? 디램과 함께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낸드 플래시와 디램은요, 일단 이 컴퓨터에, 그리고 노트북에도 마찬가지죠. 노트북에 굉장히 많이 팔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컴퓨터와 노트북 업체들이 컴퓨터를 많이 찍어내고 노트북을 많이 찍어낼수록 자연스럽게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판매량이 많아지는데, 이러한 컴퓨터와 노트북을 만드는 기업들, 주로 이제 대만 기업들과 미국 기업들, 그리고 일부 중국 기업들이 이쪽 시장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반도체 산업에 투자할 때 이들 수요처가 컴퓨터를 얼마나 많이 사갈까, 노트북을 얼마나 더 많이 만들게 될까, 이 과정에서 디램과 낸드 플래시를 얼마나 더 많이 사가게 될까,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해요. 컴퓨터 시장은 굉장한 정체 상태입니다. 완전한 정체 상태예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 쓸만한 사람들 다 쓰고 있고요. 기업체들도 컴퓨터 다 쓰고 있어요. 노트북도 쓸만한 사람 다 쓰고 있고요. 이번 코로나 때 조금 예외적으로 이제 집에서 컴퓨터 해야 되는 이 수요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잠깐 수요가 증가했다가 또 노트북도 수요가 증가했다가 다시 꺾이곤 하지만, 전반적인 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긴 시간대로 봤을 때 이들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정체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낸드 플래시와 디램이 이들 업체에게 굉장히 꾸준하게 팔리고는 있지만, 이들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또 아니다 보니까 특별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낸드 플래시와 디램을 분석할 때 이들 업체 또는 이러한 PC 또는 노트북 시장이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되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 3사가 또 디램과 낸드 플래시를 어디에 파는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 메모리 반도체를 팔 때 대략 한 20% 정도의 물량을 이들 기업에게 공급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나머지 두 시장은 누가 있는가? 바로 요 시장이 있겠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있겠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자, 그래서 이 스마트폰 안에도 반드시 낸드 플래시가 들어가고 디램이 들어가요. 내가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카페 놀러 가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으면 핸드폰 안에 있는 어딘가에 있는 낸드 플래시 데이터가 저장돼요. 그런데 낸드 플래시는 절대로 혼자서 작동할 수 없어요. 반드시 옆에 누가? 디램이 함께 놓인다라는 겁니다. 함께 놓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업들이 또 수많은 기업들이죠. 많이들 잘 아시는 애플이 있고 삼성전자가 있고, 요즘에 이제 중국 기업들이요. 샤오미나 오포나 비보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스마트폰 시장의 주요한 강자로 자리 잡았죠. 그 말인즉 삼성전자와 이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낸드 플래시와 디램을 만들면 이들 기업에게 또 주요하게 판매하는 주요 거래처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들 기업이 스마트폰을 점점 많이 만들고 더 스마트폰에 디램과 낸드 플래시를 많이 끼워 넣을수록 당연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더 많은 돈을 벌 것이고, 그러면 이 이익을 따라서 또 주가도 더 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들 스마트폰 시장도 어떻습니까? 2013년 이후로부터는 사실상 정체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스마트폰 시장은 그 이후부터 꾸준히 아주 미세하게 성장해오긴 했지만, 사실상 수익성은 또 정체 상태, 그 다음에 이 중저가, 그것도 아주 저가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시장도 어떻습니까? 굉장한 정체 상태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디램과 낸드 플래시 만들어서 이들 기업에게 굉장히 많이 팔기는 하지만 이들 또한 정체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성장하거나 빠르게 증가하거나 제품을 더욱더 많이 사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점점점 중요한 분석 포인트가 되지 못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이슈가 있어요. 모바일 기계 시장은
PC 시장보다, 즉 앞에서 보셨던 컴퓨터 시장보다 변화가 훨씬 더 빠르게 발생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또 재차 발생하면서 중국이 봉쇄가 됐죠. 봉쇄가 되니까 컴퓨터의 판매량도 줄고 노트북의 판매량도 줄었지만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훨씬 더 많이 줄었어요. 무려 20% 가까이 급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스마트폰 기업들이 아주 울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쪼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더 긴 시간을 바라봤을 때 여전히 정체 상태에 있고, 무언가 스마트폰과 이 모바일 기기 시장이 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핸드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을 쓰는 과정에서 우리 수많은 일상들이 바뀌었듯이 무언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기기가 나와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올해부터 나올 메타버스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안경, 글라스, 뭐 애플 글라스, 구글 글라스 같은 제품들이 이 시장을 아주 크게 개척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아직은 기대감이 굉장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실제로 삼성전자가 이 모바일 기기와 노트북을 파는 이 사업이에요. IM 사업부라고 불러요. 지금은 이제 IM 사업부가 없어지고 올해부터는 DX로 모두 통합이 됐는데, 이 삼성전자의 IM 사업부를 보시면 과거에 스마트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애플이라는 기업이 먼저 스마트폰을 딱 제시하고, 애플이 먼저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갤럭시를 이용해서 따라가고 결국에는 세계 1위를 탈환하는 그 시기에 이익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모바일 기기 시장이 완전히 정체되어 있다. 노트북 시장은 이미 이전부터 정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시장이 모두 정체된 게 실제로 삼성전자 이익 그래프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삼성전자를 분석할 때 비록 이들 스마트폰과 노트북이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할 때 별로 의미가 없다. 우리가 삼성전자 분석할 때 자꾸 반도체에서 이 D램과 메모리 반도체 가격 동향이 어떻게 돼, 이걸 살펴봐야지 이러한 모바일 사업부 갤럭시 판매량을 백날 분석하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이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거듭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부진해졌어요.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지만 그 와중에도 변화가 미세하게 발생하기는 해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봉쇄 이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판매량이 쭉 줄었다가 다시 코로나가 이제 해제가 되면 다시 판매량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좀 단기적으로 부진해져요, 다시 좋아져요,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오지만 좀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시장은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더 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폰 시장이 또 4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40%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아까 20%의 시장도 정체되어 있어. 그리고 40%의 시장도 정체되어 있어. 그러면 이 나머지 시장은 누구냐는 것이죠. 그럼 이 시장은 어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시장을 이제 서버 시장이라고 불러요. 서버 시장은 무엇인가 하면, 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서버 내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서버가 도대체 뭐길래 직관적으로 많이들 잘 와닿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니, 반도체가 서버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팔려 나간다는데요. 그 서버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서버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본 적이 있어야지. 자, 일단 서버 내부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수많은 기능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딱 접속하시면 수많은 영상들이 뜨죠. 자, 이 영상들이요, 그러면 누군가 영상을 업로드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이 사용자들이, 수많은 유튜버들이 올린 이 유튜브 영상들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겠습니까? 어디에 저장되어 있을까요? 바로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유튜브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버는요, 우리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수많은 영상 파일들을 저장시켜주는 역할을 일단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역할을? 우리가 이들 영상을 시청하려면 이 영상을 시청해주는 기능을 제공해야 돼요. 유튜브에서 이러한 영상을 꺼내오고 이거를 플레이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역할까지도 모두 서버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퀴즈를 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내가 브이로그 하나 업로드했어요. 그럼 이 영상이 어디에 저장되겠습니까? 유튜브 서버 중에서도 어떤 반도체에 저장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낸드 플래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낸드 플래시에 저장을 하되 반드시 중간에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D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낸드 플래시에 저장을 하고 낸드 플래시에서 데이터를 빼오는 데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유튜브 서버에 있는 수많은 CPU들, 머리들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간에 D램이 끼어 들어가고, 그러면 유튜브가 우리가 맨날 영상을 올려요. 브이로그도 올리고 이것저것 영상도 올리고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면 유튜브 서버에 이제 용량이 점점 찰 거 아니에요. 그럼 유튜버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서버 증설을 하겠죠. 증설을 하면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더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낸드 플래시를 굉장히 많이 사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낸드 플래시를 사오면 반드시 모두 함께 D램도 함께 사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이요. 인공지능 서비스가 계속 확대가 될 거래요. 자, 요즘에 좀 제가 많이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제 은행에 텔레뱅커가 없는 은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방 손님이 많지 않은 지방 지역은 이 은행원을 두기에 너무나 이 고정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 은행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을 또 하고 싶다는 것이죠. 인건비 절감을 하고 싶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인공지능 AI 로봇을 내세워서 로봇이 은행 업무를 대신 수행해주는 이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로봇이요, 은행 역할의 무려 80% 이상을 지금 담당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인공지능 또는 AI 이러한 서비스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데이터를 계속해서 머신으로 연산을 해야 돼요. 데이터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이 과정에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수많은 데이터들을 영구적으로 저장해주기 위한 낸드 플래시와 그 가운데 이제 디램이 함께 사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서버들의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서버 시장에서 지금 가장 주요하게 플레이하고 있는 기업은 바로 미국에 있는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구글, 메타 등등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요, 이 서버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들이에요. 가장 주요한 플레이어인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 많이 보십니까?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무언가 영상을 볼 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넷플릭스가 드라마를 제작합니다. 또는 무언가 뭐 예능을 프로그램을 제작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든 이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이 넷플릭스 서버 어딘가에 저장해 두겠죠. 저장해 둡니다. 낸드 플래시라는 이 반도체 저장을 해도요. 그럼 꼭 반드시 함께 디램이 같이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원래 자체적으로 보유한 서버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넷플릭스가 보유한 서버가 너무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넷플릭스 사용자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늘어나는데, 여기서 영상을 시청해 오기 위해서 데이터를 빼고 넣고 하는 과정에서 이 서버의 기능이 너무 충분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접속 오류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야, 우리 자체 서버 이제 그만하자. 우리 서버 여기다가 투자하기도 어렵고 우리 빨리 드라마랑 예능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야 돼. 영화도 많이 만들어야 돼. 거기다 집중 투자하자. 그래서 서버의 기능을 모두 다 어디에? 바로 아마존에다가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영상을 볼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에? 아마존 서버에 접속하게 돼요. 아마존 서버 내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오게 되고 아마존 서버에 있는 수많은 영상을 우리가 가져와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 기업은 이렇게 전문 서버의 역할을 함께 담당합니다. 서버가 필요한 기업들에게 서버를 제공해주기도 하고 서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서버 시장이 바로 무려 40%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시장인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서버 시장은요, 아직까지 초기 시장에 불과해요. 물론 서버 시장도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나뉘어서 일부 서버 시장은 점점점 성장이 둔화되는 서버 시장도 있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자체 서버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아무쪼록 다른 뭐 클라우드 서버 시장, 빅데이터 서버 시장 또는 인공지능 서버 시장은 여전히 이 서버 시장이 갈 길이 너무나 멉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 업로드하는 데이터, 하루에도 찍어 올리는 수많은 영상들, 내가 백업하는 사진 파일들, 지금 여전히 턱도 없이 적은 수준이라는 거죠. 앞으로 펼쳐질 시장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점점점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법한 메타버스의 이 세상이 점점 활성화된다고 하면 영상들이 어떤 영상들이요? 3D 영상들이요. 3D 영상이나 아니면 3D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될 텐데, 이러한 데이터들은 용량이 월등히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저장해주기 위한 서버는 아직까지 마련조차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시장이 객쳤대요. 메타버스 시장이 열려, 인공지능 시장이 열려 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데이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많은 데이터,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이들 시장은 여전히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서버 시장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메모리 반도체를 점점 많이 사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예측에 따르면 지금 이 서버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떤 비중이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내에서 얘네가 이제 사가는 그 비중이 대략 한 40%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얘네가 이제 50%, 60%, 70%를 넘어서 80%대까지 가게 될 거야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커질 시장이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당연히 이 서버 시장에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이러한 3대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를 사가는 주요한 주축이에요. 그러면 이들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따라서 수요가 줄어들기도 하고 수요가 늘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버 기업들이 서버를 이제 다시 대규모 투자에 들어갈 거래요. 용량을 대거 늘릴 거예요. 라고 한다면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사게 될 것이고, 이번에는 투자를 조금 축소할 거래요. 서버 투자 조금 약간 좀 밀어가면서 할게 라고 얘기하면 반도체 판매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스마트폰도 중국의 코로나 이슈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 스마트폰 판매량 자체가 줄어들면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가 적게 팔리게 되고 다시 회복되면 또 많이 팔리게 되고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세계 시장이 반도체 판매에서 바로 수요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이 공급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메모리 반도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러한 수요처에서의 어떠한 변화 그리고 이러한 공급처에서의 어떠한 변화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영업 환경이 결정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잘 팔려서 가격이 쭉쭉쭉 올라가기도 하고 이번에는 좀 덜 팔려서 가격이 쭉쭉 떨어지기도 하고 이들 가격이 이러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균형을 이루고 영향을 미치면서 자연스럽게 이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잘 팔리는 시기와 그렇지 못한 시기, 잘 팔리는 시기와 그렇지 못한 시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보시면, 영업이익 지난 추이를 보시면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쭉 증가하던 시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쭉 증가하던 시기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시기가 있어요. 왜? 이 영업이익은 뭐에 의해서? 메모리 반도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앞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잘 팔리는 시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시기가 있어.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잘 팔리는 시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시기가 있어.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추이를 나타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떻게 부릅니까? 사이클 산업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이클 산업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이클 특징이 당연히 누구에게도 SK하이닉스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마이크론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들 3사 이익을 가만히 보시면 세계 기업의 이익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구간이 거의 흡사하다, 사실상 같다라고 봐도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이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요, 이 이익이 움직이는 이러한 이 경향성이 같기 때문에 이들 주가가 모두 함께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사이클이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 있냐면, 자, 오르는 구간이 있고 그렇지 못한 구간이 있고 오르는 구간이 있고 그렇지 못한 구간이 있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앞으로도 반복될까요? 자, 이러한 사이클 산업은 전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메모리 반도체, 이 사이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오르락 그렇지 못한 이게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정확히 얘가 2년 오르고 2년 부진하고 2년 오르고 2년 부진하고 이렇게 딱 규칙성이 아주 정확하게 딱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전반적으로 오르는 경향세와 그렇지 못한 경향세가 얼추 2년 내외 정도로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얘가 무조건 2년마다 규칙적으로 발생해. 그리고 이번에 올랐으면 다음번에 무조건 크게 떨어져. 이러한 규칙성이 반드시 나타나리란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결과적으로는 그래 왔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도체 산업의 몇 가지 특성상, 어떤 특성상? 자, 이 반도체 산업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장기 우상향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우상향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급이 좀 부족해, 타이트해 이 시기가 된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바로 증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증설에 들어가더라도 공장을 짓고 생산을 늘리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필요해요. 자, 그리고 증설이 이루어질 때는 보통 적은 규모로 소규모 증설을 하기보다는 비교적 커다란 규모로 대규모 증설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대규모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이들 장비를 한 번에 쭉 깔면 찍어내야 되는 최소 물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요에 맞춰서 찔끔씩 공급을 늘려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게 늘려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메모리 반도체들이 가격 결정권까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에 의해서 뭘 좀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자, 앞으로도 이러한 사이클은 어느 정도 반복되는 경향은 나타날 것이다. 즉 다른 말로 오르락 그렇지 못한 경향은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오른다고 크게 떨어진다는 아니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어요. 앞으로 시장이 좀 환경이 변하면서 오르다가 아니면 떨어져, 반드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멈칫 정도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유난한 특정한 시기에 몰아서 상승하는 그러한 경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이러한 특징이 오르락 멈칫하는 이러한 특징이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이 오르는 구간과 그렇지 못한 구간이 비교적 짧게 나타나요. 짧게. 얼추 한 2년, 2, 3년 정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특징 또한 오직 반도체 산업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 이거 보시면 자,
반도체 산업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장기 우상향, 계속해서 장기 우상향하는 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잠깐 수요가 부진해, 잠깐 수요가 부진해 하기 때문에 사이클이 떨어졌다가 멈췄다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만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짧게 유지되는 이유는 계속해서 장기 우상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화학산업만 해도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화학산업은 굉장한 정체 상태에 있어요. 물론 가격이 조금씩은 인플레이션 따라서 오르는 경향은 있지만 전방 산업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학 산업 같은 경우에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이클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 주기가 매우 길다. 아주 길다. 이 경기 순환, 이 경기 호황 이런 이슈들에 따라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다음번 상승 사이클이 오더라도 종전의 상승 사이클보다 높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 왜? 장기 우상향하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천장에 부딪히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사이클은 반도체 산업에 한정된 사이클이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